자, 안녕하세요. 합법 교육의 이해 부분을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가 이제 비대면 강의 마지막 날이고, 이번 주 목요일부터는 이제 대면 강의가 시작됩니다. 수업 오실 때 제가 올려드렸던 파일 출력을 하셔서 오시면 좋겠고요. 제가 PDF로 저장할 때 조금 저장을 잘못해가지고 한 페이지 두 쪽씩 나오게 됐는데, 나중에 다시 내일쯤 다시 올릴 예정이니 혹시 뭐 한 페이지씩 인쇄된 게 필요하시다면 그거 다운 받으셔가지고 출력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번 시간에 이제 국어 4 토의 부분까지 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중학교 국어 5 토론 부분부터 하겠습니다. 자, 국어 01-5번 토론에서 타당한 근거를 들어 논법한다라고 했죠. 자, 여기서는 사실 뭐 토론의 방점이 찍힌다라기보다는 이제 타당한 근거를 들어 논박한다. 그러니까 이제 논리적 반박 그리고 타당성 같은 것이 이제 핵심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토론에 대한 것은 이제 이따가 또 나와요. 토론에 대한 것은 이제 저기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또 이제 새로 나오기 때문에 그때 다시 또 시작이 될 것이고요. 다시 또 이제 언급이 될 것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일부인 논증 방법 그리고 이제 신뢰성, 타당성, 공정성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볼 것인데 왜 그 논증 방법이 나왔냐면 이제 논증 방법을 알아야지만이 이제 뭐 타당한 근거를 들어서 이제 비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논증 방법 자체도 중요한 내용이지만 또 논증 방법을 잘 알아야지만이 뭐 비판이 잘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이 부분을 넣었고요. 그리고 이제 신뢰성, 타당성, 공정성 이 부분은 사실 이제 뭐 사실 이 합법뿐만 아니라 읽기, 쓰기 모든 영역에서 다 중요합니다. 읽을 때는 신뢰성, 타당성, 공정성 듣거나 읽을 때는 이것을 판단하면서 들어야 되고 또 글을 쓸 때는 신뢰성, 타당성, 공정성을 고려해서 글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매우 중요하죠. 먼저 논증 방법을 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연역법이죠. 이제 뭐 일반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특수한 사실을 이끌어내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뭐 잘 아시는 연역 논증은 그거죠. 뭐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는 것은 일반적 사례이며 소크라테스가 죽는다는 것은 특수한 사실 또는 개별적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검증된 일반적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특수한 사실을 이끌어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논증 과정이 타당하고 또 일반적 사례가 확실하게 검증되었다면 이 논증을 바탕으로 한 결론, 즉 특수한 사실은 반드시 참이된다는 점에서 100% 확실한 논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 사례에서 나온 구체적 사례인 만큼 뭐 새로울 것이 있는 새로운 사실은 아니죠. 그냥 이제 일반적 사례와 구체적 사례와의 관련성 정도만 이제 밝혀질 뿐이지, 즉 소크라테스가 사람이다. 그것만 이제 우리가 확인될 뿐이지 뭐 새로운 어떤 그 사실을 밝혀내는 용도는 아니라는 점에서 사실 뭐 과학적으로 쓰는 방법은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기납법 같은 경우는 연역법과 반대죠. 이제 구체적인 사례들로부터 일반적인 이론을 이끌어내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A는 이렇다, B는 이렇다, C는 이렇다. 근데 A, B, C는 모두 뭐뭐뭐다. 그렇기 때문에 뭐뭐뭐는 이렇다라는 식으로 논증을 하는 거죠. 뭐 소크라테스도 죽고 나폴레옹도 죽고 링컨도 죽었다. 셋 다 사람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죽는다. 라는 식의 잘 아시는 논증일 겁니다. 이 논증 같은 경우는 이제 구체적인 사례로부터 일반적인 이론을 이끌어내기 때문에 이 충분한 사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일반적인 이론 자체가 약간 신빙성 또는 타당성이 부족하다. 그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몇 사람 가지고 뭐 일반적인 결론을 이끌어내는 경우가 우리가 흔히 이제 일상적인 대화라든지 뭐 인터넷 게시판에서 많이
드러나는데 뭐 그러한 것은 다 이제 충분한 구체적 사례들이 뒷받침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오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기납법은 새로운 이론을 만들 수 있는, 즉 창조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연역법이 가지지 못한 장점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요. 물론 이 연역법과 기납법의 특징 자체가 중요하다라기보다는 뭐 이게 일반적인 사실에서 특수한 사실을 이끌어내기 때문에 뭐 논리적이기만 하면 그 논증은 반드시 옳다, 또는 뭐 기납법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이 연역법과 기납법이 일반적인 논증 방법이다 하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비추리가 있는데, 유추는 이제 두 사건이나 사물의 유사한 속성을 토대로 논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나 사물이 비슷한 속성을 가진다면 하나의 대상에서 발견되는 그 특성이 다른 대상에게도 발견될 것이라는 추론 방법입니다. 예를 보시면, 자, 미국과 중국은 땅이 넓고 자원이 풍부하다. 미국은 세계 강대국이었다. 중국도 땅이 넓고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뭐 세계적 강대국이 될 것이다 라고 추리를 할 수 있겠죠. 이 유추 역시 두 사물 간의 비슷한 속성이 더 많아야지만이 좀 더 논리적이고 타당한 논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미국과 중국의 예를 들었지만 이 둘이 땅이 넓고 인구가 많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또 다른 점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대상을 유추를 통해서 파악하려면, 그러니까 한 대상을 다른 대상에 유추해서 파악하려면 두 대상이 가진 공통점은 아주 많아야 되고 차이점은 아주 적어야지만이 훌륭한 논증, 올바른 논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역, 기납, 유추 같은 경우는 이제 중학교 때 또 이제 중3 정도에서 아마 제 기억으로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 나올 거고, 의외로 아이들이 조금 힘들어한다, 뭐 그러한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형식적 오류인데요. 이제 연역, 기납, 유비추리 같은 이런 논증 방법들은 형식적으로 이제 형식이 정립되어 있는, 즉 정형적인 어떤 논증 방법이라면 약간 그렇지 못한 논증 방법의 오류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뭐 성급한 일반화 같은 경우죠. 성급한 일반화는 이제 귀납이 잘못된 거죠. 사실 말하자면. 그러니까 충분한 수의 사례를 통해서 일반적인 이론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뭐 몇 되지 않는, 또는 뭐 주변의 특수한 사례들을 가지고 일반적인 이론을 이끌어내려는 것이 이제 성급한 일반화죠. 아까 말씀드렸던 자기 주변의 일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뭐 일반화를 시키려고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순환 논증의 오류도 있죠. 순환 논증의 오류는 근거가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근거가 있죠. 그런데 그 근거는 또 다른 어떤 근거에 의해서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그 다른 근거가 뭐 주장하고 뭐 관련이 있는 그런 근거가 되겠죠. 보통 이제 뭐 종교적인 어떤 논증에서 이런 순환 논증이 많이 보이는데 뭐 믿음과 뭐 성경과 사실 그 세 가지를 통해서 이제 신의 존재를 증명하다 보면 순환 논증에 빠질 수도 있겠죠. 자, 그다음에 흑백 사고의 오류는 뭐 잘 아시겠지만 뭐 어떤 중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모든 어떤 대상을 모순적 관계로 파악하는 거죠. 요거 아니면 요거. 그러니까 물론 뭐 죽는 거 아니면 사는 거라는 것은 모순 관계니까 뭐 흑백 사고의 오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어떤 우리 일상의 일들이 그렇게 이제 모순적 관계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깨끗하다 더럽다라고 하자면 깨끗하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은 상태가 있겠죠.
뭐 착하다, 못됐다. 착하지도 않고 못되지도 않은 단계가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두 중간을 인정치 않고 어떤 양극단을 취하는 태도를 흑백 사고의 오류라고 합니다. 뭐 논점 일탈 같은 경우는 이제 쉽게 말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과 관련 없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상대의 말을 반박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인신공격이라든지 뭐 아니면 또 다른 맥락에 맞지 않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반박을 하는 건데 보통 이런 경우는 이제 타당성이 어긋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형 기류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 그냥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내용이니까. 자, 뭐 교시 얘기를 하자면 어떤 명제가 틀렸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명제가 틀렸다고 가정을 하면 모순이 발생한다. 그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즉 이제 명제가 틀렸다고 가정한 후에 모순이 발생함을 이끌어내어서 가정이 거짓임을, 즉 처음에 명제가 거짓이 아니라 참임을 증명하는 방법이로 일종의 간접 증명법이죠. 뭐 경찰 조사의 알리바이가 대표적입니다. 현장 부재 증명이죠. 내가 그게 있었다고, 나는 없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나는 그 장소에 없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런데 만약에 있었다고 가정을 해보자. 즉 어떤 명제가 틀렸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나는 친구와 테니스를 치고 있었기 때문에 있었고 그 친구가 증인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 카페에 있었다는 것은 있기는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내가 그 장소에 있었다는 것은, 카페에 있었다는 것은 거짓이다 라는 식으로 증명을 해 나가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런 정도로 이제 논증 방법을 알아두시고 그 다음으로는 신뢰성과 타당성, 공정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뭐 공부를 하시는 임용고사 공부를 하시는 분이면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고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좀 헷갈리지 않게 상세하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신뢰성은 이제 정보나 자료가 믿음직한지를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정보가 그냥 어디서 주워 들어온 정보가 아니라 출처가 잘 드러나 있는지, 그리고 정보의 출처가 믿을 만한 곳이나 인물인지, 출처가 밝혀져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신뢰성이 보장된다는 법이 없죠. 예를 들어서 뭐 출처가 알고 보니까 어디 뭐 듣도 보도 못한 사이트 블로그에서 나온 거라든지, 또는 어떤 그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주장을 하는데 그 전문가가 논의하고자 하는 내용과 관련 없는 전문가라든지, 뭐 물리학 쪽의 지식을 이야기하는데 대도 안 하게 뭐 생명과학 의사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최근에 뭐 코로나 뭐 백신 맞지 말라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뭐 일부 제 생각으로 돌팔이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알고 보니까 뭐 감염의학 전문가가 아니라 뭐 정신의학 전문가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신뢰성이 부족한 것이죠. 그래서 어떤 전문가의 말을 인용할 때도 그렇고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는 걸 볼 때도 이 전문가가 과연 그 분야의 전문가인지를 반드시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정보에 왜곡이 없는지, 정보가 그대로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글쓴이 또는 말하는 이가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교묘하게 고쳐서 옮기는 것도 신뢰성이 어긋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타당성인데요. 타당성에는 이제 주장이나 의견이 있으면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가 합리적이고 일관성을 갖췄는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정말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말이 되냐는 소리예요. 우리가 커먼 센스로 볼 때 말이 되냐?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주장과 근거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지, 주장과 근거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이거는 이제 뭐 논점을 일탈한 거죠. 그리고 주장과 근거가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앞에 봤던 논증 방법을 보셔도 됩니다. 뭐 비형식적 오류를 범한다든지 아니면 형식적인 정형적이고 형식적인 논증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이 잘못되었을 때도 타당성이 없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주장과 근거의 관련성이 좀 보편적으로 타당한지,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생각할 때 사회 구성원들이 생각해 볼 때 이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지 자체도
공정성과 관련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타당성과 관련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정성인데요. 이제 공정성은 이제 주장이 공평하고 정의로운지를 판단하는 건데, 이제 특정 편에 들면 안 되겠죠. 인종, 성별, 계급 같은 것 등에서 한쪽에만 편파적이지 않은지를 판단해야 되고요. 아니면 특정한 이익단체의 편을 들지 않는지, 기업이든 아니면 국가든 하여튼 특정한 이익단체의 편을 들지 않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공정성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토론에서 타당한 근거를 들어 논박한다라고 했는데, 이제 타당한 근거를 드는 것은 사실 별개의 문제고, 일단 논박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의 논증 방법이 제대로 되었는지, 그리고 신뢰성, 타당성, 공정성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지를 파악하게 되면 논박이 좀 더 수월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타당성하고 논리적 반박에서 논증 방법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토론에 관련해서는 이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국어 01-6번 청중의 관심과 요구를 고려하여만 한다. 자, 이 청중이라는 것은 이제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인이 아닙니다. 청중이에요. 무리예요. 무리. 즉 듣는 무리들의 관심과 요구를 고려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듣는 사람이 한 개인이라면 그 사람의 관심과 요구를 대놓고 물어봐서라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즉 관심과 요구를 파악하기가 그리 어렵지 않아요. 그럴 때 청중의 경우에는 그들의 관심과 요구가 어떤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중의 분석하고 청자의 배경을 분석해서 거기에 맞게 내용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 청중 분석의 방법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제 계획 단계의 분석은 말할 내용의 선정과 조직, 표현과 전달 방법을 구상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즉 계획 단계에서 청중을 분석하는 것은 거의 말할 내용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는 말입니다. 내용 선정, 내용 조직, 표현, 전달 방법 등 모든 것을 구상하는 데 영향을 미치겠죠. 예를 말할 사람이 듣는 사람이 특정이 된다면 그 사람들에게 맞추어서 내용도 선정 조직돼야 되고, 표현도 그 사람들에 맞게, 전달 방법도 그 사람들에 맞게, 막말로 언어적, 비언어적 요소까지 그 분석된 청중들에게 맞게 구성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말하기 실행 단계, 즉 말하는 도중에서의 청자가 분석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의 청자를 분석한 것이 또 틀릴 수도 있고, 막상 또 분석하지 못한 청자일 수도 있을 것이고, 그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청자의 반응을 단서로 해야 됩니다. 청자가 되게 열심히 잘 듣는지, 아니면 딴 생각하고 있는지, 핸드폰 보면서 게임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단서로 분석을 해서 이제 말하기 계획을 조금 부분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죠. 청자의 반응이 예상했던 거 다르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수정을 하는 건 사실 말하기 과정 속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청자의 그 분석은 말하는 과정에서는 청자의 반응을 단서로, 반응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다 청자의 성향 분석되어 있는데 왜 다라고 되어 있죠? 다는 무시하시고요. 청자의 성향 분석을 보시면 이제 이것은 이제 화법교육론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자, 청자의 성향은 이제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무관심 집단과 무작위 참여 집단, 그리고 선별된 이질 집단, 동질 집단, 공동 작업 집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뒤로 가면 갈수록 이제 수행해야 될 말하기 또는 준비 단계가 달라지는 거죠. 자, 무관심 집단 같은 경우는 이제 거리에서 가게를 홍보한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길 가다 보면, 지금은 없어졌는데 예전에는 막 음악 틀어놓고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가게를 소개하는 경우도 있죠.
예, 그런 경우는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이 사실 그 가게에 관심을 가지질 않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바로 시선을 끌어야겠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 특별한 거 아니면 안 보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과장한 어떤 그 퍼포먼스를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선을 끌었으면 그 다음에 이제 관심을 유발해야겠죠. 아, 전 무슨 얘기 하는 거지? 예, 라는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들으러 오게 해야죠. 발걸음을 옮기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긍정적인 상 발걸음을 옮겼으면 저 사람의 내가 하는 말이 그 청중들에게 좋은 가치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 밝혀져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 알려져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확신 저 어떤 대화 그러니까 그 언어 수행을 듣고 말하는 걸 듣고 내가 뭐 저 과거에 가야겠다 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 거기 오실 때는 뭐 카드를 들고 오시면 무슨 뭘 갖고 오시면 뭐 세일해 드립니다 하는 식의 뭐 행동 지침까지 되겠죠. 자, 그래서 무관심 집단은 가장 많은 수행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무작위 참여 집단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고속도로 휴게소에 모인 사람들에게 지원 유세하기라고 보자면 이거는 이제 그냥 뭐 아무 어떤 그 저거 없이 선별 기준 없이 이제 그냥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제 시선은 이미 끌어져 있으니까 이제 관심 유발부터 시작되겠죠. 시선을 끌 필요는 없어. 시선이 이미 끌려 있으니까 관심 유발, 긍정적 인상, 확신, 행동 지침이 필요하고 선별된 이익 집단, 즉 지역 사회에서 강연할 때는 어떻습니까? 어떤 뭐 그래서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각종 지역 사회에 있는 모든 성별, 나이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일단 관심이 있으니까 들어온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강연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데 왜 듣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관심은 필요 없고요. 관심 유발은 필요 없고 어떤 긍정적인 인상을 주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발화 내용에 따르게 발화 내용에 확신을 갖게 한 다음에 그에 맞는 행동을 하면 되죠. 동질 집단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학교에서 발표하는 경우죠. 집단 자체가 이제 비슷한 어떤 그런 목적과 성향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굳이 뭐 긍정적 일상까지 줄 필요 없고 사람들이 내 말 잘 듣게 학급회의 할 때 확신을 가지고 행동 지침을 갖게 하는 것이 더 필요하겠고 이제 공동 작업 집단은 이미 같은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확신도 필요 없습니다. 그죠?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가? 뭐 동아리에서 자 우리 이번 동아리에서 예를 들어서 뭐 학술제에서 이런 내용을 하자라고 회의를 한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이제 내가 왜 저걸 해야 되나 하는 확신 이미 갖고 있는 경우죠. 그럼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행동 지침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뭐 이것은 조금 뭐 교과서 학생들이 배운 내용 아니고요. 그냥 그 합법교육론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좀 옮겨봤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청자의 배경 분석. 요거는 이제 좀 중요하죠. 자, 사회 문화적 배경과 뭐 심리적 배경들이 있습니다. 이제 사회 문화적 배경은 성별, 연령, 직업, 수입 같은 것들이 있고요. 뭐 심리적 배경은 신념 또는 가치관이 있는데 그래서 청자의 성향과 배경을 분석하고 그에 맞게 말할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맨 처음에 제일 먼저가 요구인데요. 요구가 뭐냐? 자, 청중들이 원하는 게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파악해야 될 것이 요구죠. 청중들이 내 말을 들음으로써 나한테 무엇을 듣기를 원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하자가 준비한 정보를 일방적으로 나열해서 제시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청중이 얻고자 하는 필요에 따라서 내용을 구성해서 전달할 필요가 있죠. 청중이 어떤 것을 요구하느냐를 파악했다면 그 청중이 내가 준비한 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청중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가지고 조금 이제 재구성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거 뭐 너무 당연한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지적 수준이 있습니다. 지적 수준. 지적 수준은 이제 쉽게 말해서 뭐 초등학생이냐, 뭐 전문가냐, 지적 수준이 극과 극으로 차이 난 경우를 제가 상정했습니다. 그럼 지적 수준이
뭐냐? 바로 난이도를 결정하는데, 말할 내용의 난이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거죠. 지적 수준이 낮을 경우에는 제공하는 정보를 단순하고 명료하게, 그리고 또 구체적인 사례로서 이해를 드는 겁니다. 예시가 사실 이해를 시키는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청중의 지적 수준이 높을 경우에는 더 심도 있는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한 양면적 메시지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양면적 메시지라는 것은 내가 말하고 싶어 하는 부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견과 반대되는 부분도 얘기하고, 그 반대되는 부분이 이런 내용을 지적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하는 대로 해야 된다 라는 식으로 예상되는 반론,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덧붙이는 것이 양면적 메시지의 활용이죠. 그러니까 나가 주장하는 그런 것을만 중심으로 내용을 배열하지 마시고 충분히 다른 의견 또는 뭐 예상되는 반박, 그런 것들도 충분히 활용하면 그 전문가들 집단에서는 좀 더 이제 듣는 내용을 신뢰성을 갖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사전 지식이 있는데, 이제 이것은 이제 시적 수준하고는 좀 달라요. 이제 시적 수준은 그냥 그 사람 자체의 어떤 그 이제 어떤 학력이라든지 그런 거라면, 이제 사전 지식은 그 말할 내용과 관련한 거예요. 말할 내용에 대한 사전 지식인데, 이 발화 내용에 대한 사전 지식이 적다면 도입부에서 사안에 대한 배경 설명을 충분히 하고 용어의 개념을 잘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뭐 사전 지식이 많다면 전문 용어 같은 것도 충분히 노출해 가지고 사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존 입장인데, 이거는 이제 뭐 심리적 배경이겠죠. 그러니까 주제에 대한 청중의 입장이 호의적인가 반감인가.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사교육을 없애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청중들이 전부 학원 원장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 반감을 갖겠죠. 뭐 그런 경우 물론 뭐 호의적인 대상에게만 말을 하는 것이 좋겠지만, 또 살다 보면 뭐 내 말 듣기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설득을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주제에 대한 청중의 입장을 볼 때 호의적이라면 뭐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좀 선명하게 드러냄으로써 내 주장을 사람들이 잘 따를 수 있게, 또는 생각이 좀 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하면 되지만, 이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일단 의견이 다른 쟁점보다는 의견이 일치하는 부분을 논의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식으로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즉 이제 만약에 내가 사교육을 좀 없애자는 입장으로서 강연을 하는데 학원 원장들이 모여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교육 없애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보다는 우리 모두 교육을 위해서 다 힘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교육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해서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라는 식으로 공통점, 즉 의견이 일치하는 부분부터 논의해서 거기서 이제 뻗어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열의를 다 하시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식으로 좀 이제 슬금슬금 주제를 내세워야지, 대놓고 주제를 처음부터 내세웠다가는 아주 반감이 큰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적대적으로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강연을 해야 되는 그런 곤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개인적 관련성인데, 청중이 이제 주제와 관련성을 느끼는 정도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사교육 철폐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그렇다면 이제 학부모들이다. 그렇다면 관련이 높을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사교육 뭐 관심 없는, 교육열이 굉장히 낮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이 주제와에 좀 무관심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주제와 무관심하는 경우에는 관심을 갖게 하는 게 급선무니까 도입부에서 좀 흥미를 유발하고, 그리고 말할 내용이 청중에게 관련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된다. 그러니까 도입부에서 흥미를 유발해야 돼요. 먼저 나하고 관련이 없지만 재미는 있겠네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이 그 내용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사실은 이 내용이 여러분들과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해야 되고요. 관련성이 높다면 청중의 요구를 잘 수용해서 그냥 잘 설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청자의 배경 분석은 매우 중요한데요. 넘겨보시면 이제 2018년 서술형 B에서 나온 문제를 보시면 이게 지금 없어진 논술 문제인데요. 사실 논술 문제가 없어진 게 작성 방법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서술형 문제 3개를 합쳐놓은 듯한 느낌이죠. 예. 논술이란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어떤 책의 하나의 어떤 그 일관성과 통일성이 있는 글을 이 논술인 건데, 작성 방법을 보면 본문의 1분단은 김교사가 요약하기 활동을 학습 활동 1부터 3과 같이 구성한 의도를 글의 구성 단위를 중심으로 서술하라. 두 번째 작성 방법은 요약 규칙을 설명하라. 세 번째 작성 방법은 청중 특성을 고려한 도입부의 내용 구성에 대한 지도 내용을 쓰라. 통일성도 없고 응집성도 통일성이 없으니 응집성도 못 생길 것 같고, 그렇죠.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논술이 없어졌어요. 다 서술형으로 바뀌었는데, 자, 이 문제 중에서 세 번째 문제. 자, 본론의 3문단은 학습 활동 4에서 청중 특성을 고려한 도입부 내용 구성에 대한 지도 내용을 두 가지 쓰라고 했습니다. 자, 4- 활동 4를 보자면, 자, 1부터 3에서 요약한 내용을 활용하여 말하기 사항에 알맞게 발표해 보자. 12페이지 제 첫 번째 네모에 있는 게 활동 4죠. 자, 말하기 사항은 이제 화폐 경제와 경제 생활인데, 이제 목적은 핵심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겁니다. 정보에 대한 설명이죠. 그런데 화제에 대한 관심도가 낮고 배경 지식이 부족한 학급 친구들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앞에 내용을 알면 쉽게 풀 수 있겠네요. 화제에 대한 관심도가 낮다. 즉 여기서 이제 주제에 대한 청중의 입장이겠죠. 그러면 아니다. 관심도가 낮다는 것은 개인적 관련성이죠. 청중이 주제와 관련성을 느끼는 정도. 그렇기 때문에 관심이 낮다면 도입부에서 흥미를 유발하고 말할 내용이 청중에게 관련 있음을 적극적으로 알리면 되겠죠. 그리고 배경 지식 부족하다. 배경 지식 부족하면 사전 지식 부분 보시면 되겠죠. 도입부에서 사안에 대한 배경을 충분히 설명하기죠. 충분히 설명하고 용어의 개념도 설명해 준다라고 쓰면 되겠죠. 총 4가지니까 2개만, 그 중에서 화제에 대한 관심도가 낮을 때 쓰는 방법, 당신들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라고 설명하는 것, 또는 도입부를 흥미있게 하는 것, 그 2개를 합쳐서 하셔도 되고요. 예. 그리고 배경 지식이 부족한 학급 친구들이라면, 배경 지식이 낮으면 사안에 대한 배경 설명을 충분히 하거나 용어의 개념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전문 용어가 노출되지 않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이제 국어 1-7 여러 사람들 앞에서 말할 때 부딪히는 어려움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 이거 이제 말하기 불안과 관련된 거죠. 자, 이제 말하기 불안.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말을 할 때 불안감, 특히 이제 개인에게 말할 때도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도 많이 있죠. 요새 배달앱이 왜 이렇게 인기를 끄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전화를 통해서 무엇을 요구하는 것에 대한 어떤 어려움, 그런 것들도 내 돈 내고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배달앱이 많이 활성화됐다, 라고 그런 어떤 주장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여튼 이제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도 말하기 불안이 있을 수 있는데, 특히 이제 어떤 청중에게 말할 경우에는 그 말하기 불안이 굉장히 극대화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서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말하기 불안에 대한 그 극복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국어 교육에서도 필요하다. 이제 인지적 요소뿐만 아니라 정의적 요소도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교육 과정에 실린 것 같습니다. 자, 핵심 개념은 당연히 말하기 불안이고요. 자, 말하기 불안의 원인은 뭐냐? 즉, 인지적, 정서적, 생리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첫 번째 이제 청중에 대한 반응의 염려 또는 자아 개념이 부족하거나 소극적인 경우. 자아 개념이라는 것은 이따 나오겠지만, 남들이 보는 나를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남들이 나를 긍정적으로 본다면 자아 개념이 긍정적인 거고, 남들이 나를 부정적으로 본다고 생각하면 자아 개념이 부정적인 거죠. 그리고 이제 소극적인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정서적 영역이죠.
그리고 준비가 부족할 때, 이건 뭐 인지적인 부분이고요. 그리고 성격적 불안, 이건 생리적 문제죠. 뭐 개인의 유전적인 또는 환경적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육에서는 당연히 뭐 성격적 불안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이거는 뭐 이제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야 될 것 같고, 인지적이나 정서적 문제에 대해서 좀 우리가 학습 또는 교육을 할 필요가 있죠. 그 인지적 문제는 사실 뭐 교육에서 당연히 필요한 거 생각했지만, 이제 정서적인 측면은 사실 뭐 이전까지 교육에서 많이 도외시되었죠. 그러다가 뭐 5차, 6차, 7차 교육과정으로 이제 교육과정이 점점 발전하면서 이 인지적 요소와 못지않게 정서적인 요인도 중요하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그 정서적 요인도 교육과정에 많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정서적 요인도 이제 교육이나 학습을 통해서 뭐 고칠 수 있는 것이 있고 뭐 고칠 수 없는 게 있죠. 사실은 그런 거는 이제 뭐 구별을 잘 해서 이제 뭐 교육과정 입안자들이 선택을 해야겠죠. 자, 그럼 대처 방법을 보겠습니다. 대처 방법. 자, 상황에 대한 인식 전환이 우선 먼저죠. 자, 그러니까 부정적인 상황을 긍정적인 상황으로 변화시킨다. 뭐를? 인식을요. 상황을 부정적이라고 보지 말고 긍정적이라 봐라. 나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를 시험하는 단계구나. 뭐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의 가치를 증명하는 곳이구나. 라는 식으로 상황에 대한 긍정적 인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자신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제 실패를 예상하는 강박관념을 바꾸자. 이게 사실 뭐 저도 약간 그런 성격이긴 한데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고 뭐 때로는 약물이 필요할 정도도 있죠. 예, 그 예전에 제가 한번 그 좀 갑자기 심박수가 막 늘어나가지고 왠지 모르게 불안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놀라서 병원에 갔는데 별 이상은 없으니까 뭐 그냥 약이나 먹어보셔라 해가지고 뭐 모약을 먹었습니다. 뭐 내과에서 처방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궁금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또 말하기 불안에 처한 사람들이 많이 먹는 일종의 우황청심원 같은 뭐 성분 완전히 다르겠지만 처방을 받을 수 우황청심원이야 뭐 처방 안 받아도 살 수 있고 그 약은 처방 받아야 살 수 있는 건데 여튼 뭐 그런 비슷한 효과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강박관념을 바꾸는 게 쉽진 않은데 어쨌든 뭐 한번 해보라는 거죠. 뭐 안 되면 뭐 더 연습을 하던가 일단 알아야 되는 거죠. 실패에 대한 강박관념을 바꾸는 게 필요하다는 걸 알아야 되죠. 예. 알고 안 되는 것과 모르고 안 하는 건 별개의 문제니까 알고 안 된다면야 뭐 또 다른 방법을 찾아볼 수 있겠지만 모른다면 그 원인을 영영 찾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실패에 예상하는 강박을 바꾸고 또 성공한 자신의 모습을 이미지 트레이닝 하는 것, 이것도 이제 일종의 훈련이죠. 예. 그리고 이제 불안에 대한 인식 전환이 있죠. 불안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인다. 불안하네, 초조하네 등 좀 부정적인 극단적인 표현이 아니라 뭐 좀 제법 흥분되는데 등의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자신이 사실 이제 좀 말하기 불안이 있으신 분들은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게 가장 쉬운 해결 방법이긴 합니다. 예. 예전에 그 모 교과서에서 제가 본 기억이 나는데 어떤 뭐 대학원생들이 말하기가 잘 못해서 뭐하다 그러니까 한 교수가 네가 그 말하기를 잘 못하기 때문에 더 공부를 열심히 할 수밖에 없다. 너에겐 그것은 뭐 축복이다. 라는 식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과연 뭐 그 대학원생이 그에 대해서 물론 교수 앞에서야 그렇군요라고 했겠지만 진짜로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그러나 말하기 불안이 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좀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이 현실적인 가장 좋은 방법이죠. 예. 근데 그 외에도 다른 방법이 있으니까 뭐 그런 것들도 병행한다면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세 번째 감정적 생리적 문제에 대한 대처 방법인데요. 이제 체계적 둔감화라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자, 불안한 반응과 상반되는 반응이 불안한 반응 대신 일어나도록 조건을 만든다. 그러니까 심부 근육의 긴장을 이완한다. 쉽게 말해서 심호흡을 하면 되죠. 심호흡을 하면 이
맥박수가 줄기 때문이죠. 사람에 따라서 길게 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정한 상황을 떠올리며 또 긴장 이완을 한다. 그러니까 발표하는 상황을 떠올리면서 심호흡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심호흡을 하게 되면 그 심박수가 줄어든 상태, 즉 마음이 안정된 상태가 되죠. 예. 그러므로 이제 긴장의 강도가 높은 말하기 상황을 떠올리며 긴장을 이완한다. 점점 이제 체계적으로 처음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긴장을 이완시켜요. 그러다가 특정 사항을 떠올리며 긴장을 이완시키고, 그게 되면 그 다음 단계 좀 말하기 불안의 상황, 즉 긴장의 강도가 높은 말하기 상황을 떠올리면서 어떻게 긴장을 이완합니다. 그러면 이제 몸이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가 그 상황이 되면 긴장이 자연스럽게 이완이 된다고 합니다. 물론 저는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된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뭐 이론적으로 생각해 보면 안 될 법도 없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이제 불안증 극복 체조가 있는데요. 발표를 기다리는 상황에서 생리적 반응을 줄이기 위해서 고안된 체조랍니다. 역시 본 적은 없습니다. 자, 실제 상황 노출법이 있는데 두려운 상황을 직접 상상하게 하는 겁니다. 자, 상상했지만 사실 생각했던 만큼의 끔찍한 결과는 발생하지 않음을 알게 해서 불안 반응을 소멸시키는 건데, 문제는 이게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학습 대상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파악하고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불안 상황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오히려 더 흔히 말하는 뭐 공황이라는 말 쉽게 떠올리면 안 되지만, 쉽게 쓰면 안 되겠지만 공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 대상이 그런 약간 장애가 있다, 정신적인 약간 그런 질환이 있다면 이런 부분은 좀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네 번째, 이제 교사가 할 수 있는 역할 중에 중요한 것이 말하기 불안을 교실 환경에서 없애는 방안을 찾는 겁니다. 즉 이제 교실 분위기를 의사소통이 아니고 의사소통 친화적으로 조성하는 거죠. 즉 편하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가 학습자를 배려하고 그리고 일상적 의사소통을 많이 해서 말하기에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면, 물론 뭐 학생들에게 어느 정도 이 말하기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관련 문제를 볼게요. 또 2018년이네. 자, A형 보시면, 자, 다음은 말하기 불안을 대처하는 방법을 지도하기 위한 교사 협의의 내용의 일부이다. 괄호 안에 기억, 미음에 대한 해당되는 내용을 순서대로 쓰라. 자, 5개나 써야 되죠. 물론 기억부터 미음이 리을이 1점이고 미음이 1점일 것 같은데, 자, 이 표를 보시면 말하기 불안 발표 수행 수준이 미흡한 사람이 있고 우수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말하기 불안 수준이 낮은 사람이 있고 높은 사람이 있네. 그러면 자, 이것을 통해서 말하기 불안에 대처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유형별로 나누어서 탐구해 보는 거죠. 그 14페이지 이교사의 첫 번째 발언을 보시면, 자, 기억 유형의 경우에는 말하기 불안 수준이 높지 않다. 그러므로 현재 발표 수행 수준을 유지해 나가면 된다. 즉 뭐야? 잘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발표 수준 발표는 우수하고 말하기 불안이 낮은 경우, 그러니까 B 유형이겠죠. 쉽죠? 자, 그런데 니은 유형에 속한 학생들의 말하기 불안이 높지 않다. 높지 않으니까 낮음이니까 A, 아니면 B네. 그런데 화법 기능이 부족하므로 말하기 행동에 중점을 둔 접근이 효과가 있을 거다. 즉 말하기 불안의 수준은 높지 않다. 그러면 A, 아니면 B인데 B는 했으니까 A밖에 안 남네요. 자, 그리고 이에 비해 디귿 유형은 말하기 행동에 중점을 둔 접근보다는 말하기 불안을 유발하는 부정적인 인식을 극복하게 하거나 말하기 불안 감정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효과적이다. 그러면 디귿은 뭡니까? 말하기 불안 수준이 높죠. 그리고 행동에 중점을 두지 말라고 했으니까 발표는 좀 잘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D 유형이겠죠. 디귿은 D 유형.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리얼 유형에 속한 학생들은 이러한 행동적, 인지적, 감정적 접근 방법을 다면적으로 해라. 인지적인 측면, 뭐 행동적인 측면, 감정적 측면을 다 하자. 그러니까 이래저래 좀 지도해야 될 내용이 많은 그런 학생이니까 당연히 말하기 불안도 높고 발표 수행도 미흡한 학생이겠죠. 그래서 C 유형입니다. 자, 그러면 A, B, C, D,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은 다 답을 말씀드렸고요. 밑에 또 봅시다. 자, 김교사, C 유형 학생들에게 가장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 같군요. 이 학생들을 위한 지도 방법을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자, 말하기 불안을 유발하는 부정적 인식을 극복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말하기 불안 감정 자체를 완화하는 훈련도 도움이 되는데 널리 알려진 방법 중 하나는 미음입니다. 심부 근육의 긴장을 위안하고 특정한 말하기 상황을 떠올리면서 긴장 이완 훈련을 하다가 점차적으로 긴장의 강도가 높은 말하기 상황을 떠올리면서 어쩌고 저쩌고 하죠. 뭡니까? 앞서 봤던 체계적 둔감하죠. 예, 물론 요 체계적 둔감화에 대한 내용은 그 화법교육론에 또 나와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이 화법 쪽은 임용 공부 준비하시면서 화법교육론이라는 책이만 좀 중요하죠. 뭐 한 권 더 있긴 한데 화법교육론만 봐도 사실 뭐 크게 문제가 없다. 아니 뭐 이렇게 말하면 좀 안 되겠네. 이제 합법교육론을 우선적으로 보시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8번부터 대면 수업을 통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